데이터와 정보가 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잖아요, 이 과목. 그러면 데이터가 뭔지 개념은 명확히 알아야겠죠. 시험에도 얘 출제 자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라고 하면요,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수집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회원 가입 내역. 회원 가입하면 바로 내역이 생기죠. 측정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매장의 매출 내역도 측정되면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느 사이트에 로그인한 시간, 이런 것들도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한번 해줍니다. 혹은 가공을 한번 해줘요. 가공을 한번 해주고 나면은 이게 바로 정보라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럼 정보가 되는 순간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가 되고요. 이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입 고객의 성별 연령 분포. 회원 가입 내역은 데이터였어요. 그렇죠? 가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얘를 성별과 연령의 분포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공된 정보를 활용해서 어느 성별이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상품을 어떤 성별에게 팔면은 이득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마케팅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매출액. 매출 내역은 그대로 가져오는 데이터이지만 이거를 평균을 내므로써 매장별 어디가 더 수익이 높은지 확인이 가능하면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의사결정 문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이런 것도 판매량 같은 경우는 데이터지만 이 판매량을 가져와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판매량이 있는 애들을 베스트셀러라 지칭을 하면은 베스트셀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문제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는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결국 구분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가공을 했냐 안 했냐가 결국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익히고 차이점 당연히 익혀놔야겠죠.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자,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넘어가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쌓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공하기 전에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A 대리점의 핸드폰은 100만원, B 대리점의 핸드폰은 120만원에 판매한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쵸? 현실에서 측정 가능한 겁니다. 자, 예로부터 가공이 됩니다. 정보가 되면 가공이 돼서요. 패턴을 인식할 수 있어요. A 대리점의 핸드폰이 더 싸네 라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합니다.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 시 이득을 보겠구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 게 지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돼서 얘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A 대리점의 다른 기기들도 B 대리점보다는 저렴할 것이다 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되는 거고요. 이 DIKW 피라미드는 아직 이 과목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관련된 다른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고 그리고 3과목에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3과목에서도 다시 다루긴 할 텐데 이 과목에서도 익혀두세요. 어쨌든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발전하면 의사결정을 활용할 때 지식이 되고 지식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아가면 지혜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즘 빅데이터 말 많죠? 그쵸? 빅데이터 시대다 뭐다 해서 엄청 주목받고 있잖아요. 왜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냐? 거대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결국 거대 데이터죠. 이 거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이나 도구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저장 기술들이 발달을 하니까 점점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쉽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V라는 게 정의가 돼요. 빅데이터의 3대 요소로. 이거는 가트너라는
IT 자문기관, 엄청 공식력 높은 기관이에요. 여기서 정의를 했는데 이 가트너라는 곳에서 빅데이터의 3대 요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3V, 볼륨,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속도 해서 앞글자를 따서 3V, V 3개잖아요. 그래서 3V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규모 측면에서는요. 빅데이터라 하면요. 어쨌든 데이터가 많은 거니까 규모가, 데이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킬로바이트나 메가바이트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컴퓨터나 혹은 태블릿 혹은 핸드폰 이런 것들은 기가바이트 정도일 거고 뭐 좋은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테라바이트 정도까지는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가 비정형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이러한 데이터들 때문에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다양성, 데이터의 유형이 정말 다양해져요. 정형 데이터가 옛날엔 많이 사용이 됐는데 자 이거 3개 다 뒤에서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들으세요.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도 생기고 반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예전에는 수집할 메모리 공간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만 수집을 했다면은 즉 정형화된 틀이 갖춰진 데이터만 수집을 했다면 이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다양한 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측면에서도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많으면은 처리하는 속도가 느렸어요. 컴퓨터는 성능이 안 났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분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즉 빅데이터는 이런 3V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빅데이터에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3V다 라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같이 뭐 신뢰성, 정확성, 휘발성 이런 앞에 V가 붙은 애들 있죠. 얘가 들어와서 4V, 5V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3V는 무조건 100% 외워야 되는 거고요. 4V까지도 챙겨두세요. 4V까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타, 엑사, 제타, 요타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외우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상사나 아니면 선배 중에 좀 약간 이상한 선배, 뭐 이상한 동기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패고 싶죠? 그래서 패지요라고 외우는 거예요. 패지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가 어떤 걸 만들어내고 변화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요, 표본으로 조사를 해요. 데이터 양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일부 표본만 뽑아서 조사를 하던 것을 이제는, 자,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니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조사, 전수 조사를 하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전에 먼저 처리를 해요. 필요한 정보만을 먼저 처리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다 일단 수집한 후에 처리를 해요. 사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질보다는 있는 데이터 없는 데이터 다 끌어다가 수집을 해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관점으로 바뀌고요. 데이터 간의 상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분석을 했다면은 이제 데이터 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후 양상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 양상 기억하세요. 자, 그럼 빅데이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60년대, 70년대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터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뒤에서 다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살짝 언급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A, B, C 이렇게 표 형태로 저장이 되는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오게 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활용해서 대규모 데이터가 인식이 확산됩니다.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메타에 글을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들이 올라감으로써 대규모 데이터들이 커져요. 기존에는 이런 표 형태에다가만 저장을 했지만 이제는 영상, 글 이런 다양한 큰 데이터들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뭐 하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그렇게 됨으로써 NoSQL이라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요. 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표 형태가 아닌 글 혹은 영상 이런 것들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NoSQL도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얘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내 로컬에 저장 장치가 없어도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등장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분석 방법론이 개발이 되면서 빅데이터는 점점 커지게 되고 현재는 빅데이터가 정말 핫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빅데이터로 인한 시장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제조 쪽은요, 스마트 팩토리 많이 들어봤죠? 그쵸?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디맨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만들어요. 왜? 똑똑하니까. 그쵸?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통에서는 예측 판매, 뭐 유통 4.0 이런 것들이 있고, 모빌리티에서도 자율주행차나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뭐냐? 마이데이터는요, 금융 데이터의 주인이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자산을 여러 군데서 다 끌어와서 조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은행에 있는 자기 계좌나 자산들을 다 불러올 수 있고,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융 데이터의 주인이 예전에는 그 금융회사가 주체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상담이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다양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엄청 많이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도래를 했고, 그럼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 말 그대로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혹은 CSV 파일이나 IDBMS, 얘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고정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옛날부터 많이 저장되어 오던 형태예요. 데이터의 형태고 수집하는 데이터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페이스북, 메타, 유튜브 같은 게 생기면서 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SNS 게시글, 이런 텍스트 문서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창작물이니까. 자, 누가 영상을 만들든 글을 쓰든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쵸? 형식은. 그래서 얘는 unstructured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된 형태로 표현이 불가해요. 정형 데이터는 표 형태로 고정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얘는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내부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 즉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XML이나 JSON, 웹로그 파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이런 이미지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근데 JSON이나 XML 파일을 통해서 얘 위치가, 바나나의 위치가 어딘지 혹은 귤의 위치가 어딘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메타데이터, 즉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정형 데이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에 따라 데이터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가 있고 수치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범주형 데이터는요, 항목으로 나타내는 자료예요. 자, 항목이라 하면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도 항목이 될 수 있고, 혈액형 A형, B형, O형 이런 것도 항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얘를 다른 말로는 레이블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용어는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레이블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용어들은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데이터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클래스 이게 다 뭐예요? 항목이다 라는 거는 지금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는 순위형 자료와 명목형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순위형 자료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학점, 회원 등급 이런 거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이게 순위형 자료고요. 명목형 자료는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혈액형, 성별, 명목형 자료입니다.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요, 관측 결과가 수치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쵸? 연속형 자료가 있고 이산형 자료가 있습니다. 얘는 연속형 자료는 연속적인 자료예요. 키나 몸무게는 연속적입니다. 170이 있고 170.1, 11, 12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키나 몸무게는 연속형 자료고요. 이산형 자료는 셀 수 있습니다. 고객의 수 셀 수 있죠. 판매량 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산형 자료. 자,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뒤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때도 필요한 분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점에 따라 나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A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고객 비중하고 매출 비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어요. 자, 보니까 20대 여성이 A 화장품 브랜드를 정말 많이 사요. 근데 매출 비중은 30대 여성이 30%밖에 안 되지만 30대 여성이 40%나 삽니다. 그렇죠? 30대 여성이 돈을 많이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객 비중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대 여성이 많이 사니까 20대 여성이 비싼 것을 사도록 높이면은 우리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구매 금액을 높이자.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야, 아니다. 매출 비중에 초점을 잡아서 30대 여성이 돈을 많이 쓰잖아. 그럼 30대 여성을 많이 확보하자. 그럼 우리 매출이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은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석을 할 때 항상 정확하고 명확한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항상 해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들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거짓 인과관계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니까 병원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자, 병원 근처에 갔다고 아픈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인과관계가 지금 예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예시로 들었지만 정말 많이 일어나는 해석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 편향이라고 있어요. 편향이라 하면은 어느 한쪽에 쏠리는 거죠. 통과한 개체에만 집중하고 통과하지 못한 개체는 간과하는 논리적 오류라고 했는데 서비스 불만족으로 탈퇴한 사람은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만족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비스 만족도가 불만족한 사람도 탈퇴했으니까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거냐? 탈퇴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편향된 거예요. 만족한 사람들한테 편향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 편향이에요. 그래서 탈퇴한, 남은, 생존한 사람들의 만족도만 보게 되는 생존 편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슨의 역설이라고 해서요. 자, 세부 그룹별로는 경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가 되는 형상입니다. 공대의 여성이 더 적게 입학했지만 A대학 전체는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 있죠. 그쵸? 왜 A대학 전체에는 문과대학도 있고 경영대학도 있고 여성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대 여성만 보고선 아, 이 대학은 여성의 비율이 높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슨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체리피킹은요. 모순될 만한 데이터나 사례는 상당 부분 무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하는 논리 오류라고 해서 긍정적인 리뷰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숨기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죠. 그쵸? 정말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해석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체리피킹.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편향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편향을 해서 나의 정치적, 종교적 선양으로 인해 다른 집단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유튜브에서 내가 정치적 성향이 있다면 다른 성향의 영상을 잘 안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정 편향이고요. 표본 편향은요. 표본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자, A 학교에서 1, 4학년 중 표본을 1학년에서만 뽑아요. 그러면 학점이 낮게 예측이 됩니다. 보통 4학년이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취업해야 되고 하니까 1학년 때는 공부 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표본을 1학년에서만 뽑게 되면 당연히 학점이 낮게 예측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표본 편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대적합, 과소적합. 이거는 별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과대적합은요. 너무 많은 학습으로 이루어져서 일반화가 되지 않은 거고요. 과소적합은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공이 있습니다. 자, 공 여러 개가 있어요. 4가지의 공이 있어요. 얘한테 기계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나서요. 자, 학습할 때 있지 않았던 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야, 이거 공이냐? 라고 한번 물어봐요. 이 기계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봤는데 학습이 잘 됐다면은 얘가 공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버피팅, 이게 과대적합입니다. 과대적합이 영어로 오버피팅인데 과대적합이 된 애는 너무 많은 학습으로 인해 여기에만 특화가 된 거예요. 특화된 겁니다. 특화가 여기한테만 돼서 볼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오버피팅이고요. 그리고 언더피팅은 뭐냐면요. 요런 과일이나 지구 모양의 그림이 들어왔을 때 얘는 공이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동그란 건 다 공이야 라고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언더피팅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과대적합, 과소적합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의 개념과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과목도 1과목과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를 할 겁니다.